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함께 20세기를 새로운 바벨탑의 시대로 바꿔놓은 것은 영화와 라디오로 시작된 영상문화와 음향문화였다. 이것들은 2차 대전 후 텔레비전 방송의 본격화로 인류의 눈과 귀를 한 곳에 끌어모으는 일에 성공하였고, 특히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TV는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뱀이 하와의 눈을 밝게 해주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이것 때문에 사람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눈을 빼앗기고 오직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던 것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 사람의 눈을 장악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인류는 그 후로도 스스로의 눈을 헛된 것에 쑤셔받고 있었다. 인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내었고, 스스로 만든 신들에게 속아서 그 신들에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해왔다. 르네상스를 주도한 장사꾼들과 화가들과 음악가들에 의해 재생된 그 고대의 신들이 다시 인류를 사로잡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텔레비전으로 공중권세를 다 잡아버린 것이다. 광고비로 운영되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결국 광고비를 내는 장사꾼들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하여 불륜, 폭력, 음모, 범죄로 화면을 채우다가 마침내 새시대 운동가들과 장사꾼들이 선호하는 진화론, 범신론, 환생설, 최면술과 마술의 보급에 나섰고, 그들이 내세우던 여론 대변의 기능도 점점 장사꾼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영상과 음향이 인류의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으면서 그 위력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모든 은행과 사무실과 공장을 장악했고, 비디오 테이프와 컴팩트 디스크와 전자게임이 청소년 문화를 휩쓸어 버렸던 것이다. 시청각 문화의 막강한 위력과 대중매체의 지대한 영향력을 실감한 기독교 쪽에서도 방송 선교에 힘을 쏟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스타들이 바로 TV 전도사들이었다. 그러나 에반젤리스트로 불리웠던 이들 복음의 스타들은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다. 85만 달러의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며 오클라호마에 수천만 달러를 들여 오랄 로버츠 성지를 세운 오랄 로버츠 목사는 그가 설립한 병원과 대학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87년 1월 8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일 것이라고 망언을 하여 시청자를 놀라게 하더니, 플로리다에서 개경주 도박장을 경영하는 제리 컬린즈로부터 130만 달러의 헌금을 받아 웃음거리가 되었다. 선교와 간증 프로그램 짐과 태미쇼에 부부가 함께 출연하여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테마파크 헤리티지 USA와 객실 500의 호화 호텔을 운영하던 짐 베커는 80년 당시 21세였던 교회 여비서와 정사를 가졌다가 그녀의 폭로 위협을 받아 85년 합의금조로 11만 5천 달러를 주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87년 3월 사임했다. 이러한 추락의 드라마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저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짐 베커의 충격으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88년 2월 21일 TV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고백하는 지미 스와가트 목사의 모습이 나왔다. 그는 사흘 전 폭로된 자신에 관한 스캔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고백했다. 그의 추락은 전년 가을 뉴올린즈 교회의 한 모텔에서 찍힌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스와가트 목사는 장녀 데보라 머프리와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혔던 것이다. 가뜩이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을 휩쓸기 시작한 인위적인 종교 통합 운동과 새시대 운동의 범신론적 다원주의 신학이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는데,
복음주의의 기술을 자처하며 나섰던 TV 전도사들의 추락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했고 교회가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양적인 성장만을 자랑하고 있던 한국 교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 한국의 교회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더 있었다. 그 하나는 베트남 건설공사의 참여로 시작되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어진 해외 건설 사업의 성공과 수출 산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기복적 사회 분위기였고 또 하나는 교리와 관계없이 가속화된 교단의 핵분열이었다. 비록 교단의 핵분열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의 교권주의와 물량주의는 사회의 비난을 받는 데 충분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것은 평신도들의 활동이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이름은 헬라어로 평신도의 힘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이 시대의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권 다툼에 여념이 없을 때 평신도들은 교파에 관계없이 모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직장마다 신우회가 생기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연예인 선교회, 체육인 선교회, 의사 선교회 등을 만들어 초교파 활동을 시작했다. 평신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자로 나서서 교회마다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가졌고 교회는 부흥사들의 시대에서 평신도 간증자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지도자들의 권위 추락과 평신도의 신앙적 열정을 이용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교파적 평신도 성경 공부를 이용하여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들이 생겼고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비방하며 평신도 교회를 표방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미숙한 주장을 펴며 신도들을 미혹하고 무리한 방법으로 폐쇄적 공동체를 운영하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영상문화로 눈이 먼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권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의 평신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며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었다. 예수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므로 예수는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나 오랜 순환을 당한 한국을 하나님이 돌보셨음인지 마치 욥처럼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87년에는 1190억 달러를 생산하고 470억 달러를 수출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470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외채를 갚기 시작하여 87년에는 350억 달러로 줄었고 주 50 내지 60시간을 일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인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인 35.8%를 기록했다. 이런 한국은 결국 88년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서울에서 주최했다. 그것도 80년 모스크바 대회 때에는 아프간 사태 때문에 서방 측 67개국이 참가를 보이콧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84년 LA 대회에서는 공산권 15개국이 보이콧하여 반쪽 대회를 치루었는데 서울 올림픽은 두 진영의 160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화합의 장을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욥기의 클라이막스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욥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로부터 금고리 하나씩을 받았듯이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를 받아서 세계 4위를 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LA 대회 때 불참했던 중국과 소련이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참가한 것은 83년 5월 납치된 중국 민항기가 한국의 춘천에 불시착했던 덕분이었다. 여객기와 승객을 중국에 되돌려주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은밀한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소련의 참가는 85년 3월 10일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폐기종 악화로 사망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들어서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공산혁명 이후 바뀌는 소련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본 사람들은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레닌 이래로 소련의 지도자들은 대머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번갈아가며 실권을 했던 것이다. 레닌은 대머리였고 그 다음에 스탈린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후르시초프는 대머리였고 다음에 브레즈네프는 아니었다. 그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또 대머리였고 체르넨코는 대머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체르넨코가 죽은 지 4시간 만에 당 서기장에 선출된 대머리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내걸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급속히 철의 장막을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련에 기대고 있던 동구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70년 동안 막대한 희생을 치러가며 시행해오던 사회주의 실험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그들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흔들거림은 이미 이슬람권의 혼미에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마호메트의 후계자 선정 문제로서 시작되었던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은 79년 2월 시아파의 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이란의 팔레비 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세상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이란 내의 순니파 등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알라의 적으로 체포하여 처형하자 그 해에 이라크는 자국 내의 시아파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그 해에 이라크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담 후세인은 다시 80년 9월 22일 이란의 아바단 정유공장에 공습을 명함으로써 88년 7월 18일까지 8년이나 끌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에서 호메이니의 원리주의를 위험시한 서방 측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라크를 오히려 지원했고 그 때문에 소련은 오랫동안 이라크를 지원하고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챙기지 못했다. 군사적 투자에 대한 소련의 실책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반복되었다. 2차 대전 후 아프간 사회주의 정당을 세우려고 공을 들여온 소련은 1978년 4월 마침내 하피줄라 아민이 주도한 좌익 쿠데타를 성공시켰으나 아민이 잔악한 수청으로 반란군에게 역습당하자 궁지에 몰린 그를 지원하기 위해 1979년 9월 8만 명의 군대를 투입시켰다. 그러나 이 명분 없는 침공은 악명만 남긴 채 88년 5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철수로 끝났다. 내부의 계획경제 실패와 석유가의 하락, 그리고 소득 없는 두 전쟁에 대한 투자로 지쳐있던 소련은 86년 4월 체르노빌의 원자로 폭발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약 1조 달러가 들어가는 전략방위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 레이저 광선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적의 핵무기 공격을 미리 파괴한다는 이 계획의 추진은 신무기 경쟁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제시되자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동구권의 공산 국가들이었다. 동독에서는 국민의 대량 탈출과 시위로 에리히 호네커가 퇴진하고 에곤 크렌츠가 개혁을 시작하는가 하면 폴란드에서는 비공산 연정이 출범했으며 헝가리 공산당은 스스로 해체하고 사회당으로 이름을 고쳤다. 공산당 독재의 포기는 체코와 불가리아로 번져갔다. 이러한 정치적 지진과 함께 지구도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주 발생하던 지진은 특히 80년대에 더욱 심해져서 예멘에서는 82년 12월 13일 발생한 진도 6.0의 지진으로 2,800여 명이 사망했고 83년 10월 30일 터키에서는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나 2,000명이 사망했으며 85년 9월 20일에는
멕시코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하여 2만 8천여 명이 사망했다. 또한 85년 11월 14일에는 콜롬비아에서 화산이 폭발, 인근 주민 2만 명이 몰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88년 12월 소련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2만 명이나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 89년 12월 2일 오전 10시 미국의 새 대통령 조지 부시와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말타 섬의 마르사클록스만에 정박한 소련 여객선 막심 고리키호 선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쪽으로 144km 떨어져 있는 이 섬의 이름은 헬라어로 멜리데이며 BC 1000년경부터 페니키아, 즉 가나안 사람들이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사용했던 섬이고 항해 중 조난당한 사도 바울이 상륙했다가 독사에 물렸던 곳이기도 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동서화합과 새 세계 질서로의 개편에 합의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30번 죽일 수 있다는 2만 개의 전략 핵과 3만 개의 전술핵 무기를 50%로 감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소련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말타 해상에는 때 아닌 돌풍과 폭우가 몰아쳐서 말타 섬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고 양국 정상을 환영하기 위해 내건 국기들은 찢어졌으며 대형 여객선 막심 고리키호도 5m가 넘는 파도에 흔들려서 정상들은 귀 밑에 멀미방지용 파스를 붙여야 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소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 8장 7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88년 8월 한국에서 서울올림픽 대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모독한 한 영화 때문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그리스 작가 카찬차키스의 소설을 유대인 감독 마틴 스코시스가 영화로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때문이었다. 원작 소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아온 사탄의 마지막 유혹과 그에 대한 예수의 갈등을 그린 내용이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주렁주렁 낳으며 평범한 사내로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을 후회하여 몸부림치다가 사실은 그것이 모두 환상이었을 뿐 자신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숨을 거둔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스코시스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예수를 범신론적인 수행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데 있다. 이것들은 모두 내 몸이다. 영화 속에서 흙과 돌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대사는 분명히 범신론적인 가이아 이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영화의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발견한 한 인간일 뿐이다. 타임지 88년 8월 15일. 리차드 코일스의 이 단평은 스코시스 감독의 안목이 뉴에이지 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헐리우드 제1장로교회의 오질비 목사는 이 사건을 영화사상 최대의 범죄로 지적했고 61명의 기독교인들은 헐리우드 리포트지에 예수가 필름 위에 다시 못 박혔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이런 신성모독의 문제는 같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 쪽에서도 발생했다. 89년 2월 인도 태생의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가 그의 소설 악마의 시를 발표하자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은 발칵 뒤집혔다. 루시디는 그 소설에서 알라신을 비듬투성이의 대머리로 묘사했던 것이다. 2월 14일 이란의 이슬람 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이 소설의 내용이 알라신의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에게 250만 달러의 상금을 걸어 루시디에 대한 처형 명령을 내렸다.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렇게 범신론자들로부터 모멸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들을 응원이라도 하듯이 뉴에이지 음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60년대 말부터 폴 윈터, 토니 스코트 등이 힌두교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기 시작한 뉴에이지 음악은 깊은 사상적 품격이 담긴 음악으로 포장되면서 락 음악과 나란히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평화를 외쳐대는 것과는 반대로 세계는 점점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는 어린이의 납치와 인신매매가 유행했고 1년에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납치되어 매춘과 포르노 제작에 동원되던가 노예로 팔려서 강제 노동에 사용되는가 하면 심지어 장기 이식용으로 살해당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89년부터 부녀자 납치와 인신매매가 유행하여 가정주부들을 떨게 했다. 이런 세기말적 탐욕과 타락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과 기근, 환경오염, 불치병의 만연, 생명공학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성경에 기록된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회에서도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는 중이었는데 예수 재림의 날을 1992년 10월 28일로 못 박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종말론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4절.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재림 날짜 계산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으로 보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한 세대 곧 40년을 추가하여 본래는 1988년을 주목했었다. 그러나 1988년이 지나가자 다시 16세기의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지구 멸망의 날 1999년에서 7년 환란의 7을 빼서 1992년으로 잡았다. 그들이 1992년을 결정적인 해로 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근거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뿌리, 즉 유럽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었는데 1958년부터 로마에서 발족한 유럽 경제 공동체가 통합 목표를 92년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재림 날짜를 크게 쓴 현수막을 차에 걸고 다니며 그들의 주장을 선전했다. 그러나 1992년에 유럽은 통합되지 않았다. 성도의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의 재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날이 지나가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목사는 구속되었고 한국교회는 일제히 종말론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 다만 28개국 군대가 페르시아만에 모여서 대치했던 걸프 전쟁이 마치 성경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예고편처럼 번쩍거리다가 지나갔을 뿐이었다. 1989년 12월에 그 돌풍이 몰아치는 날 미소 정상이 지중해의 흔들리는 여객선에서 만났던 말타 회담 이후로 공산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해 성탄절에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엘레나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새 총리 페트레 로마는 공산당 해체를 선언했다. 이듬해 1월에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도 45년 만에 공산당 독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2월 5일에는 드디어 소련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를 선언했다. 뒤이어 몽골이 공산 독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알바니아도 시장경제 도입을 시작했다. 3월 12일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고르바초프를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고 보리스 옐친도 5월 30일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각 연방국에 대한 통제 기능 상실과 석유가 하락으로 소련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타스 통신을 통해서 소련은 그들의 외채가 538억 달러라고 공식 발표했다.
5월 17일 소련 대통령 보좌관 니슬라프 샤탈리는 그들의 경제개혁을 위한 서방의 지원을 호소했고 5월 31일에는 국영은행 총재가 외채 상환을 위해 20억 달러 상당의 금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무렵 제소 유대인 130만 명 중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본토로 귀환했는데 소련은 이들에게서 1인당 1만 달러씩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가운데 고르바초프는 핵실험 제한과 화학무기 금지 협정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뚜렷한 이유 없이 미국을 방문했다. 바티칸, 프랑스, 캐나다 등을 돌아 그가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 지원 요청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한 한국 정부는 차관 제공의 카드로 한소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전격적으로 양국 정상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로 돌아간 후 7월 2일 소련 공산당 제28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대회 초부터 보수파의 리가초프로부터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급진개혁 정책에 대하여 심한 비난을 받았다. 특히 6일 남부지역 소련군 정치 지도 책임자인 이반 니쿨린 소장이 고르바초프의 외교 노선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중앙TV는 쿠데타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세에 몰린 고르바초프는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부시는 공산당 대회가 진행 중인 7월 8일 G7 정상회담을 미국의 휴스턴에 긴급 소집했고 고르바초프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그가 부시에게 요청한 긴급 지원 내용은 소련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300억 달러의 제공이었다. G7에서 소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고르바초프는 당 서기장에 재선되고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소련을 돕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공산당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14일 독일의 콜 총리는 30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러나 서방의 신문들은 그가 100억 달러를 더 내어놓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 시위에 관련된 유럽 각국도 24억 달러를 내어놓았고 나중에 발표되었지만 한국은 G7 국가도 아니면서 30억 달러 차관을 약속했다. 고르바초프가 요청했던 300억 달러가 되려면 아직도 116억 달러가 부족했으나 G7 회원국인 일본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경제에 의한 세계 정복의 야망을 키우고 있는 일본은 언젠가 한번 유럽과의 경제전쟁을 치를 것으로 각오하고 있던 터였다. 이 시의 경우 소련 측의 정세가 험악해지면 이 시의 통합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나 일본은 남의 일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쿠웨이트 사태가 발생했다. 8월 2일 새벽 2시 이라크가 석유가 인상에 협력하지 않았던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양국 합병을 선언했던 것이다. 서아시아의 유목민 수장국이었던 쿠웨이트는 1899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1938년 유전이 발견되면서 강대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국은 920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1년 독립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송로가 폐쇄되자 비산유국들은 석유 확보 경쟁을 벌였고 배럴당 13달러 하던 석유가는 삽시간에 23달러로 상승했다. 이 일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하루에 12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하루 1억 2천만 달러가 고스란히 손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각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미국 918만, 사우디아라비아 526만, 이란 286만, 이라크 282만, 아랍에미레이트 207만, 쿠웨이트 160만 배럴 등이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아랍의 일부 시각은 동서냉전 종식과 군비 축소 추세의 위기감을 느낀 국제 무기상들이 사담 후세인을 교묘하게 부추겨 쿠웨이트를 침공케 했다고 단정한다.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난달의 오일 쇼크 때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석유 파동과 유가 폭등, 대량의 무기 구매, 그리고 5.1달러의 환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전망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기 일주일 전인 7월 25일
미국의 주 이라크 대사 에이프릴 글래스피는 사담 후세인과 만나 미국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국경 분쟁과 같은 아랍 국가 간의 분쟁에는 아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서 후세인의 도발 의지를 미국이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전쟁 위험에 대한 CIA의 정보를 잘못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미군 25만 명을 포함한 28개국의 다국적 군 40만이 페르시아만에 파견되었고 이 긴장으로 석유가는 배럴당 $40까지 치솟아서 달러가 순조롭게 소련으로 흘러들어갔다. 그해 10월 1일 한국은 소련과 수교를 했고 10월 3일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여 대망의 통일을 성취했다. 그리고 10월 15일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냉전 체제의 종식에 기여한 고르바초프를 9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만의 갑작스러운 긴장에 대하여 지구촌 사람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첩보위성은 일기와 밤낮에 관계없이 적의 움직임은 물론 대화 내용까지 세밀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지상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고 있다는데 어째서 미국이 이라크의 군대 이동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었다. 쿠웨이트 침공 후 백악관의 로만 포파디우크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의 파렴치한 군사적 침략을 개탄한다. 이라크군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후, 즉 8월 10일 당초의 예정대로 메인주 커너뱅크 포트에 하계 별장으로 25일간의 장기 휴가를 떠났다. 또 그때에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은 소련의 바이칼 호수에서 세바르드나제 외상과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보좌관으로부터 쿠웨이트 사태를 보고받은 후에도 그들의 낚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1월 29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군이 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라크에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강대국들의 묵시적 합의하에 유발된 것이라고 믿고 있던 후세인이 UN 결의안을 거부하자 마침내 91년 1월 17일 새벽 다국적군의 전폭기들은 이라크를 공습하여 1만 8천 톤의 폭탄을 퍼부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은 사막의 폭풍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개전을 발표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말은 미국 돈 1달러 지폐의 뒷면에 그려져 있는 기이한 피라미드 그림 속의 라틴어와 같은 뜻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아낌없이 무기를 쏟아부은 사막의 폭풍 작전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전면 수락함으로써 42일 만인 2월 28일에 끝났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예레미야 50장 24절. 다국적군의 전사자는 126명, 이라크 전사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다국적군의 항공기 46대가 격추되었으며 이라크 측은 항공기 77대, 전차 3,000대를 잃었다. 석유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참전 각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이 독촉하는 전쟁 분담금 545억 달러를 서둘러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쿠웨이트 복구 공사에 눈을 돌려보니 1천억 달러 중에 70%는 이미 미국 업체와 계약이 끝나 있었다.